하여튼 세 가지로 정리해 주신 게 참 굉장히 뭐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세라는 말의 시작은 미미했는데 지금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이게 인류세가 지금 거의 인간의 학문이나 삶, 문명에 관한 역사 다 지금 빨아들일 수 있는 만큼 커진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논의하고 싶었던 게 인류세의 기원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원에 관한 것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상옥 선생님이 세 가지 차원의 인류세 개념을 갖고 이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아마 인류세의 출발점을 얘기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복잡계 이론. 오늘 만약에 인류세의 기원 시작점을 본다면 결국 대가속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1950년대 인구도 무지하게 갑자기 산업혁명 이후에 한 10배 늘었고, 그 다음에 생산력도 엄청나게 늘었고,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도 엄청나게 훼손이 됐고, 그러니까 이것이 쌓인 것이 대가속이라는 걸 통해서 나온 게 이제 복잡계 이론을 가지고 쌓인 것들이 뭔가 티핑 포인트를 댄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렇게 된다면 대가족 시대가 아마 인류세의 출발점일 것 같고, 두 번째 기후위기로 보면 결국 이산화탄소 문제, 농도가 늘어난 거, 그렇게 되면 산업혁명이 기원일 것 같고, 세 번째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 지점이 제일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인간과 자연의 관계, 모든 유기체는 자연에 적응하는데 인간은 자연을 인간에 적응시켜 버리잖아요. 그 출발점 결국은 이게 이제 차크라바르티는 자연의 인간성에 인간이 개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거지 않을까. 결국은 인류세 논의 과정에서 이 세 차원이 지금 하나의 이렇게 연결되면서 계속 발전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인류세의 기원이 아니라 이제 후쿠가 얘기하듯이 기원의 망상에 빠지지 말고 여러 개의 출발점들을 갖고 우리가 이 논의를 한번 하면은 학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만나는 지점도 있고 이런 가능성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 전부 학문적 배경이나 토대가 다르신 선생님들이신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먼저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이 지금 불안정해서 그런지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차크라바티부터 했던 말씀이 정확히 잘 안 들렸거든요. 한 번만 예. 다시. 예, 예. 예. 이제 차크라바르티 얘기가 이제 세 번째 포스트 휴머니즘하고 관련된 건데요. 자, 차크라바르티 얘기가, 인류세라는 게 자연은 인가성이라는, 그러니까 자연 자체는 인가성의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인간이 거기에 개입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적응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결국은 이 개념까지 나오는데 글로브가 아니라 플라네트, 행성적인 방식, 사물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결국 이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The globe reveals the planetary. 그러니까 아, 지구적인 것이 행성적인 것을 현현한다. 그러니까 지구적인 것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세계화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인간을 떠나서 지구라는 타자성이 들으면서 완전히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 시점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중대한 한계 지점에 도달했고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된다. 이게 인류세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은 학문 전반이나 문명 전반에 대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요구하는가. 이렇게 되면 인류세의 출발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이상욱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세 차원이 이런 논의 과정과 연관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제가 잠깐 예, 말씀드려 볼까요? 예, 예. 이상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했던 말을 좀 이어서 하면은, 어,
이게 그 과학자들이 인류세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열광적으로 받은 사람 받고 그 더 연구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인문사회학자하고 그 문화예술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래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좋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영역을 나눠가지고 이 과학적인 개념은 과학적인 개념이고 나머지들은 알아서 그 사회 실천적인 측면들을 알아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조금 더 그 폴리싱 해가지고 정확하게 쓰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그 형태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제 과학 과학계와 인문사회계의 아주 흥미로운 상호작용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윌리엄 맥닐은 존 맥닐의 아버지예요. 저기 플레이그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환경 둘 다 환경이지만은 그 아들도 둘 다 굉장히 다 유명한 사람인데 존 맥닐 같은 사람은 거의 그 과학자들과 같이 채집도 가고 그리고 생태 연구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과학자처럼 같이 연구한 사람이라서 과학자들이 자기 이론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 모든 인문사학자들이 다 그렇게 연구하기는 어렵죠. 근데 많은 인문사회 과학자 하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 휴먼 쪽으로 더 나가고 철학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맥락에서는 이 과학자들이 따라가다가 따라가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복잡한 이제 철학적인 논의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거기에서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이제 차크라바티인데요. 차크라바티는 아까 말씀하신 차크라바티는 이제 인도계의 포스트 콜로니얼 역사학자예요. 자본주의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크시스트고, 그런데 그 사람이 김기붕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뭐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로 있는데 그, 그 사람의 관점은 그, 역사가 인류세 시대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 과연 역사란 게 뭐냐, 인류의 역사란 게 뭐냐, 지구가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인류가 멸종할지도 모르는데 인류의 역사를 지금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어디에 어떤 문제 의식이냐면은 지구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옛날에는 별로 상관없이 그냥 지구의 역사는 백그라운드고 인류의 역사는 거기에서 놀고 있는 그런 어떤 플레이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간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구를 그만큼 변했고 변한 지구가 인간한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아주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같이 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지구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그냥 합쳐졌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 서술에 있어서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서술 방식을 정치사를 하든 문화사를 하든 아니면 뭐 진보의 역사를 보든 뭐 가치의 변화를 보든 예를 들면은 인권의 신장이라든지 자유, 평등, 뭐 형제의 확산,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서술 방식이 있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서술하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자본주의의 모순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쭉 서술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로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자연의 변화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구속하는가. 그러니까 아까
김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사가 예전에는 주변부에 있었는데 갑자기 중요하게 된 거죠. 환경사나 생태사가 마치 정치사나 아니면 문화사의 어떤 핵심 팩터처럼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인간 중심의 인간 경제 활동, 산업 활동, 정치적으로 싸우고 했던 그런 어떤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역사의 개념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다시 말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거기에서 글로벌한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의 글로브와 우리가 보통 지구라는 행성을 얘기했을 때 글로브가 두 개가 다른 글로브를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는 굉장히 인간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어떤 글로브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는 행성을 중심을 보는 글로브인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계화 이런 얘기할 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그런 어떤 글로브가 아니라 이 플래닛을 얘기할 때 글로브 그거를 굉장히 더 중요한 거고 그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존 조건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거주 가능성을 정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 2009년에 이제 논문을 쓰고 그 뒤로 계속 이 연구를 해오면서 최근에 와서 이제 플래닛 개념까지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러면은 플래닛을 행성을 인문학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존의 문제를 실존의 문제 그리고 생존의 문제를 철학이 궁극적으로 다루는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이 행성의 조건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난 무게를 가진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차크라바티가 뭐 스피노자니 뭐 옛날에 이제 이런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물질성을 연구했던 여러 철학자들을 다 끌어오면서 연구를 하고 하는데 어떤 철학의 레벨에서 그게 이제 토론이 될 만한 어떤 어젠다를 이렇게 명확하게 딱 찍어서 제시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한 건 맞는데 그래가지고 아직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철학과 현실이라는 저널을 읽는 여러 철학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잡아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 중심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문학자가 인류세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아까 맥닐 부자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맥닐은 글로벌 히스토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글로벌 히스토리는 결국 세계화 과정의 역사인데, 아니면 휴먼 앱이든, 근데 결국은 이게 아니라, 인류세는 지구 역사, 행성적 차원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가 단절이죠, 이신론적인.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인류세고, 차크라바레티가 이제 The Planet on Emergent Humanist Category.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행성이 새롭게 출현한 인문학 범주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건데, 근데 이게 결국 인류세 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인문학이나 역사학과 만나는 게 기후사인 것 같아요. 기후가 역사의 힘이다. 기후의 힘. 그게 이제 막 박정진 선생님 책인데, 결국은 우리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먼저 건강한가 안 한가, 코로나 걸렸는가 안 한가, 체온 체크하는 것처럼 지구의 체온이 기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기후라는 것 자체가 역사성을 갖고 있고 이 기후가 모든 인간 삶의 토대이면서도 근본이다. 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의 범위가 굉장히 커진 거죠. 몇백만 년까지의 이제 기후의 역사가 필요해진 거죠. 이 우리가 인류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의 범위가 굉장히 커진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박정희 선생님이 이제 쓰신 책이 그런 책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근데 여기서 역사학에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요. 기후 결정론이에요. 기후가 역사를 만든다는 거죠. 여태까지 소빙학이든 뭐든 간에 역사학자들은 이걸 우연으로 봤어요. 아니면 역사의 배경으로만 봤어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무대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니까 역사학자들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감염병 문제도 똑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기후 결정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정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국 기후사가 결국 인류세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인문학자나 역사학자가 볼 때는 기후결정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렇게 역사학계에서 환경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역사학계에서 환경사 쪽으로 사람들을 뽑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예, 그 전에는 환경사는 이제 역사학 쪽에서 보면은 사실 제가 이제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들 있는 데서 역사학대 발표를 주제가 환경사였습니다. 작년 역사학대 주제가. 그랬나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서울대를 2011년에 왔는데 그때 아마 우연히 이제 고고학자들하고 역사학자들 모임에 가서 제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근데 최근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고고학자들은 이제 많이 이제 기후가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보고 그거를 입증하기 위한 뭔가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학계는 아직도 그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인간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왔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인간하고 환경 간의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인간이 환경에 미친 영향, 환경이 또 인간을 어떻게 좌우했는지 이거를 양쪽으로 그 두 방향을 모두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인문사회 과학자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인문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이 다 이제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융합 연구가 될 텐데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 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도 이제 결국은 지구 생태계 일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생태계 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른 비인간이나 물질들에 대한 지식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생존해야 인간도 생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과거를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미래의 인간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지구 생태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그런 실패 사례, 성공 사례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나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미래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상들이 뭐 기후나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뭐 어떠한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그 사회가 무너졌는지 쇠락했는지 이런 것들도 밝혀내고 그러한 사례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미래에 겪을 수 있는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과거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과거사의 성공 사례로부터 가령 이제 뭐 지속 가능한 농경 방식을 알아낸다든가 과거의 사람들이 화재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효과적인 화재 관리 방안이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알아낼 수가 있고 또 기후변화에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물론 기후변화에 대처를 못하고 무너진 사회가 대부분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사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회를 찾아보면서 거기서부터 힌트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과거에 환경 오염이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저감을 했는지 조상들이 그다음에 또 과거에 토양 관리는 또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관리 방안을
과거를 연구하면서 얻을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우리 미래 사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제럴 다이아몬드가 한 20년 전인가요? 그 문명의 붕괴라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딱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 정보를 갖고 미래의 그런 환경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과거를 통해서 알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글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과거를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지구 환경의 그 베이스가 어땠는지, 그 베이스라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산업화 이전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인간이 영향을 미치기 전에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인간이 영향을 미치기 전에 알고 있으면 또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좀 더 많이 돌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가 없죠. 물론 뭐 미래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정확한 과거 정보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김기봉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빅히스토리적 접근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 결국 우리가 미래의 위기가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것이냐, 결국은 시뮬레이션으로는 부족하다. 과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뭐 환경사는 국사학계에서 별로 인기가 없고, 제가 하고 있는 고기후학도 지리학계나 지질학계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주변부의 학문이지만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고고학이나 고생태학이나 고유전체학이나 고인류학이나 이렇게 과거의 인간하고 과거의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학문들, 과거의 학문들을 더 지원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 미래에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제가 이쪽을 공부하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제 믿을 건 과거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기 저는 이제 역사학자인데, 역사학자가 이제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학자가 생각하는 과거는요, 문자 시대 이후예요. 네. 그래봤자 5,000년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문자라는 가 있어야 과학적인 연구가, 과거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기록. 그러니까 기록에 이제 부속돼 있었던 거죠. 근데 기후사는 문자 기록 가지고 5,000년 가지고 기후 데이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하시는 이 기후 변화를, 그렇다면 다른 사료가 필요한 거죠. 사료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가. 그게 이제 빙하 코어가 될 수도 있고 꽃가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학문 시스템에서, 역사학에서는 그 과거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론도 모르고 가르칠 사람도 없고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사실은 1930년대, 40년대까지만 해도 지리학에서 이 환경결정론, 기후결정론은 거의 폐기되는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말은 논리적으로 들리는데 자료가 이제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고기후적인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디테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연구 방법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정확한, 뭐 100장이까지는 아니지만 꽤 정확한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하고 과거에 이제 문헌 자료하고 비교해 가면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사적인 연구, 그다음에 과거의 기후가
뭐 과거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연구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결정론, 기후 결정론 이런 그 개념에 너무 이렇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저기 선생님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학과 학생들한테 이거를 가르칠 사람도 없고, 이게 왜 그러면 전통적인 역사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사료를 가지고 하는 학문인데 나이테를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꽃가루 연구할 수 없고 빙하 연구한다는 거는 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전에는 이게 뭐 안 해도 됐는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시점이 인류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 내에서 이 학문 분과가 재구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세학 이런 방식으로 뭔가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래서 아마 연구소들을 이렇게 차리신 것 같거든요. 저기 박범순 선생님이나 이상옥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정말로 이걸 한다면 우리가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거 지금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학문이 지금 재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 했을 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과 문과가 지금 없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청은 다 당연히 인정하는데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사학 하는 사람한테 이거 가지고 논문 써라 그러면 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쓰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는 거죠.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고민을 저기 이상욱 선생님이나 박범수 선생님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